부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는가? 걱정이었는가? 두려움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가?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보인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병상 앞에서 드러난다. 나무잎이 떨어져야 가지의 형태가 보이듯 부모의 몸이 쓰러져야 자식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누가 달려오고 누가 머뭇거리는지, 누가 손을 잡고 누가 고개를 돌리는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지금부터 그 장면을 보겠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라. 흰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그 안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 부모가 누워 있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크게 느껴지던 부모가 이제는 작아 보인다.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이 마르고 약해 보인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 자식들이 모인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다. 명절에도 모이기 어려웠는데 병원에서 모인다. 그러나 그 모임의 공기는 명절과 다르다. 무겁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편하다. 자식들의 표정을 관찰하라. 큰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둘째는 연신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바쁜 모양이다. 막내는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각자의 반응이 다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것이다. 그 다름이 때로는 상처가 된다. 한 장면을 더 보자. 의사가 나온다. 상태를 설명한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용 이야기가 나온다. 간병 이야기가 나온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뀐다. 아까까지의 침묵이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변한다.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 누가 간병을 할 것인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 있다. 형제들의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피한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계산이 시작된다. 자책하지 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아무리 형제 사이가 좋아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계산이 먼저 돌아간다. 내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그런 자신을 인정하라. 인정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내가 전해 들은 어느 가족의 이야기다. 이씨 집안이라 하겠다. 3남매가 있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어린 시절에는 사이가 좋았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고 막내 아들은 부모님 근처에 남았다. 자연스러운 분산이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리가 생겼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이 어눌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활이 필요하다.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한다. 3남매가 모였다. 병원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본인은 서울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했다. 둘째 딸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했다. 남편도 바쁘다고 했다. 주말에 가끔 내려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막내 아들에게 시선이 모였다.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침묵 속에서 역할이 정해졌다. 막내가 간병을 맡기로 했다.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아직 미혼이니까. 그런 이유들이 붙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은 정호라 하겠다. 정호는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활치료에 데려갔다. 오후에는 잠시 일을 하고 저녁에 다시 병원에 갔다. 밤에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잤다. 그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이어졌다. 정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피로가 쌓였다. 그러나 형과 누나는 가끔 전화만 했다. 아버지 어떠시냐고, 힘들면 말하라고. 그러나 직접 오지는 않았다. 비용은 보내왔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정호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것이다. 형도 바쁘고 누나도 바쁘다.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새벽에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면서 문득 눈물이 났다. 왜 나만 이러고 있는가? 왜 나만 여기 있는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전화로 형에게 말했다. 한 번만 내려와서 좀 봐달라고. 형은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연락만 왔다. 정호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웠다.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다 같이 모였다. 큰아들이 왔고 둘째 딸이 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정우는 반갑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요양병원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큰아들이 말했다. 3등분 하자고. 둘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형이 말했다. 정우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정우의 감정이 터졌다. 수고 많았다고요. 형은 석 달 동안 뭘 했는데요. 전화 몇 번 한 게 다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가 말렸다. 정우야, 형도 사정이 있었어. 정우는 누나를 쳐다봤다. 누나는 뭘 했는데요? 주말에 한 번 온 게 전부잖아요. 경실은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 이후로 3남매의 사이는 멀어졌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비용은 나눠서 냈다. 그러나 마음은 나눠지지 않았다. 명절에도 따로 왔다. 같은 날 오지 않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진 것이다. 아버지는 1년 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3남매가 다시 모였다. 그러나 어색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장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다. 명절 인사도 없었다. 형제라는 이름만 남았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큰아들이 잘못했는가? 둘째 딸이 잘못했는가? 막내 아들이 잘못했는가? 쉽게 판단하지 마라.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 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다만 그것이 서로에게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부모의 병상 앞에서 자식들이 갈라지는가? 관찰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를 들여다보겠다. 첫째, 각자의 삶이 다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어른이 된 후의 삶은 다르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번다.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없다. 누구는 가까이 살고, 누구는 멀리 산다. 이 차이가 간병 앞에서 드러난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낸다. 그것이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이다. 둘째, 과거가 다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받은 사랑은 다르다. 부모도 사람이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기 어렵다. 의식하지 않아도 편애가 생긴다. 그 편애를 받은 자식과 받지 못한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이 병상 앞에서 터져 나온다. 왜 나만 해야 하는가? 형은 어릴 때부터 사랑받았으면서, 누나는 늘 예뻐함을 받았으면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 오래된 상처가 새로운 갈등이 된다. 셋째, 기대가 다르다. 간병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다. 누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자식이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전문 시설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기대의 차이가 갈등을 만든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판단한다. 왜 저렇게 무심한가? 왜 저렇게 과하게 구는가? 그 판단이 쌓여서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다. 장남이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책임도 더 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재산은 균등하게 나누면서 책임도 균등하게 나누려 한다. 그런데 책임은 돈처럼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더 많이 해야 하고 누군가는 덜 하게 된다. 그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자책하지 마라. 이 갈등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구조가 그런 것이다. 현대 사회의 구조가 이런 갈등을 만들어낸다. 핵가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대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해야 하니 서툴 수밖에 없다. 그 서툼을 탓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보자. 부모의 병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부모의 쇠약해진 모습을 본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의 모습도 본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형제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형제는 생각보다 다정하다. 어떤 형제는 생각보다 냉정하다. 어떤 형제는 생각보다 무능하다. 어떤 형제는 생각보다 유능하다. 그 모습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보인다. 나는 어떤 자식인가? 나는 효도하는 자식인가? 불효하는 자식인가?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도망가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 질문이 괴롭다. 그래서 병원이 힘든 것이다. 부모의 병 때문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한 장면을 더 보겠다. 병실에서 밤을 새는 자식이 있다.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부모의 얼굴을 본다. 잠든 부모의 얼굴. 주름이 깊다. 입술이 말라 있다. 숨소리가 약하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으셨을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는 것도 미뤄왔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억지로 자책하지 마라.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자식이 그렇게 산다. 자기 삶을 사느라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가끔 생각나도 전화하기가 귀찮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부모가 아프고 나서야 달려간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병원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도 흔하다. 간병비 때문에, 치료 방법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등을 돌린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본다. 아무 말도 못하고 본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다.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다. 말할 힘이 없다. 그저 눈을 감고 모른 척한다. 관찰하라. 이 장면을 관찰하라. 누가 나쁜가? 아무도 나쁘지 않다. 다만 상황이 그런 것이다. 병이라는 것이 가족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다. 정약용에게도 부모가 있었다. 아버지 정재원은 벼슬을 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였다. 정약용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문의 길로 나아간 것도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러나 정약용이 유배를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정약용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벼슬살이로 바빴기 때문이다. 그 한이 평생 남았다. 정약용은 후에 글을 썼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그 글을 쓰면서도 정약용 자신은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도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제 사이의 이야기도 있다.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두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편지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다. 정약전이 아팠을 때도 정약용은 갈 수 없었다. 유배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약용은 형의 죽음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그러나 장례에도 가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정약용을 탓할 수 있는가? 탓할 수 없다. 상황이 그랬다. 시대가 그랬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었다. 형제 곁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정약용의 삶이었다. 그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었다. 아픔을 안고도 글을 쓰고 책을 짓고 제자를 가르쳤다. 그것이 삶이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아플 때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 때문에, 거리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자책하지 마라.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정리하겠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보인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마라.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역사가 다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다름을 인정하라. 인정해야 갈등이 줄어든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부모의 병 때문에 멀어진 형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한번 벌어진 마음은 쉽게 붙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영영 붙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받아들여라.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까워야 하는 법은 없다. 멀리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다.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부모를 간병하면서 무너지지 마라. 형제와 갈등하면서 자신을 잃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라. 완벽한 자식은 없다. 완벽한 간병도 없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다. 그 불완전함을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라.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적 상황이 아니다. 가족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가족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고 멀어진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부모를 모시고 형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다. 대부분은 반대다. 그 반대를 인정하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한두 번의 갈등으로 형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두 번 병문안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지금 멀어졌어도 나중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 갈등해도 나중에 화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억지로 기대하지 마라.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마라.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자책하지 마라. 누구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정약용도 못했다. 위대한 학자도 부모 임종을 못 지켰다. 형제의 죽음도 못 봤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다. 당신의 삶도 계속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삶의 관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